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글이 원전기 하겠습니다. 30분의 이글이 원전기를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조금 넘더라도.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글이 원전기 반복되는 역사, 그 다음에 새로운 시학, 진정한 영웅, 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정도 잡아가지고서는 30분 정도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글이 원전기라고 하는 작품의 일단 역사적 배경, 일단 너무 옛날이고 언제 어떻게 왜 쓰여졌는지 조금 압시다. 그 다음에 이글이 원전기라고 하는 작품의 당대성이라고 하는 소리메너스제 컨템포러리티라고 하는 작품이 쓰여진 그 당시 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글이 원전기의 혁신이라고 하는 조금 뭔가 새로운 면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은 이전까지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질문 내지는 뭐 주제론일 수 있는데, 이글이 원전기 과연 영웅인가? 영웅은 어디에 있는가? 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구하려 애는 써보겠습니다. 이글이 원전기 역사적 배경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도가 먼저 나오지요. 지도가 요것까지 보일지 모르겠는데 키예프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거기서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나오면은 노브고로드 세베르스크, 북쪽에 있는 노브고로트라고 하는 그런 뜻의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노브고로트, 우리 잘 아는 그 노브고로트 있고,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체르니고프스크의 크냐이주스트고 체르니고프 공령이라고 하는 곳인데,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도시가 이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 그 다음에 노브고로드 세베르스크, 체르니고프보다 북쪽에 있다고 해서는 북쪽에 있는 노브고로트라고 체르니고프 자기네들 내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불렀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한 공후가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여기가 이제 동슬라브인들이 살았던 키예프 루스이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영역이 될 테고, 색깔 바깥 부분은 이러저러하게 다른 이민족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볼가 지역의 불가르라고 하는, 우리 원초 연대기 할 때 불가리아 아니다, 불가르 또는 볼가르라고서는 요거는 조금 고치자라고 말했었던 이제 오늘날 가잔 지방 근처에 살고 있는, 그 다음 여기 뭐 비잔티움 제국, 여기는 헝가리 왕국, 폴란드 왕국, 그 다음 여기 페체네그라고 하는 요 초원 지방의 유목민들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쨌건 노브고로트 세베르스크라고 하는 여기 있던 공후 이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국령 바깥으로 나가서는 여기 초원의 유목민들을 토벌하러 원정을 떠났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뭐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키예프라고 하는 곳과 다음에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곳, 페레야슬라블이라고 하는 요 세 곳이 키예프 루스의 이른바 핵심 남쪽 3인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키예프를 다스리던 공후 가문, 체르니고프를 다스리던 공후 가문, 페레야슬라블을 다스리던 공후 가문이 키예프 루스의 뭐 사실상 실질적인 세력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는 스몰렌스크라고 하는 여기까지 확대되었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서는 블라디미르, 소스달 이렇게 점점점 영역이 키예프로부터서는 멀어지면서 확장되어 나갔었습니다. 동슬라브 역사의 첫 단계로 혈적 기반의 봉건 연맹체적인 절반쯤의 국가 형태인 키예프 루스 시대가 뭐 대략 860년부터 1240년까지 뭐 그렇게 존재했었으며, 키예프 루스 시대 후반부 1170년쯤 이후로 가면서는 일종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기능했었던 키예프, 그리고 이러저러한 수많은 공령들 간의 지배를 두고서는 공호들끼리의 다툼, 내분, 갈등이 매우 격화되었습니다. 특히 대표 도시이자 공령인 키예프의 통치를 둘러싸고 뭐 일종의 두 파벌이 서로 대립을 했는데, 그렇게 대립했었던 두 파벌이 아까 지도에서 살펴봤었던 키예프, 그리고 여기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는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던 공후 가문이었습니다. 이 체르니고프 지역을 다스리던 공후 가문이 키예프 지역에 계속 지속적으로 일종의 좀 도전하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령 이글이라는 공후가 자신의 욕심으로 접경한 초원의 유목민들을 토벌하러 소규모 원정을 떠났다가 1185년 원정을 떠난 사실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딱 픽스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고 2년 정도 포로로 납포되어 있다가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우리 오늘 살펴봐야 될 이글이 원전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대략 이렇게 뭐 이제 사람들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키예프를 다스리고 있었던 요 가문들, 모노마흐 가문이라고 흔히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블라디미르 모노마흐라고서는 아주 키예프 루스 시대 때 연대기에서 조금 이제 이상화되고 있는, 미화되고 있는 공후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연대기를 바로 이 모노마흐 공후 가문에서 연대기를
주로 집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체르니고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이제 공후 가문에서 스베토슬라프, 그 다음에 올리에크 스베토슬라비치라고 하는 이제 공후가 있었고, 이 올리에크라고 하는 공후가 모노마흐랑 거의 같은 시대였었는데 늘 투닥투닥 싸웠었어요. 사실은 이 스베토슬라프가 모노마흐의 아버지인 프세볼로드보다 형이었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당시 뭐 이제 개념으로서는 형, 장자, 제일 큰 아들부터 해서는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니까 형이 키예프를 다스리는 게 당연한데, 동생 즉 이제 작은 삼촌, 작은 아버지 가문이 키예프를 다스렸으니 이제 조카, 큰 조카로서 알리에크가 자신의 사촌 동생 모노마흐에게 야, 키예프는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냐 하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 도발. 다음에 모노마흐는 뭐 점점점 시간 지나면서 자기들의 강성해지면서 그거는 형님 내 생각이고요. 우리 지금 힘세니까 우리가 여기 다스릴래요. 라면서는 또 이제 모노마흐는 어깃장을 넣었고, 그래서는 사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알리에크를 할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그리스 비투슬라비치라고 하는 공후가 자기 동생 후세볼로드, 또 다른 동생 알리에크, 자기 아들 블라지미르, 이렇게 4명 데리고서는 원정을 떠난 게 이그리의 원정입니다. 여명한 야로슬라브가의 사촌으로 이제 야로슬라프 모드를 말하는 겁니다. 등등등 형이 있었으나 다스리고, 형이 스비토슬라프와 후손들은 키예프보다는 못한 취르니고프라는 곳을 다스리게 되자 줄곧 불만을 제기했고, 큰아들 알리에크가 키예프를 얻기 위해서 모노마흐와 적극적으로 싸웠고, 그래서 고리슬라비치 너네들 왜 형제끼리 싸우냐, 사촌 형 동생끼리 왜 싸우냐 에서는 그 당시에 고리슬라비치의 슬픔의 자식 고리, 슬픔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슬라비치에서는 뭐 부칭처럼 붙여서는 슬픔의 자식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고, 원정기라고 하는 작품에 계속 고리슬라비치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역사적 배경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여기 이제 아까 체르니고프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는 부티블이라고 해서는 여기서는 부인 야로슬라브나가 언제나 성벽에 올라서 남편 보내주세요라고 외쳤던 곳, 그 다음에 노브고로드 세베르스크라고 하는 여기서 이그리 공인 출발하고, 쿠르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성난왕수 프세볼로드라고서 아주 무공이 뛰어났었던 이그리의 동생이 여기서 출발하고, 그래서 여기서 계기 일식을 보게 됐고, 만나가지고서는 쭉 여기 근처에서 첫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살짝 경계 바깥으로 나가서 전투를 치르고 거기에서 이기고, 사실은 폴로베친들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스텝 지역에 살고 있었던 초원의 유목민들, 그들이 이제 일종의 유도한 뭐 덫처럼 놓아둔 슬쩍 저주었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폴로베친들은 자신들 진영으로 퇴각하게 되고, 패주하는 적을 쫓아서는 뒤를 따라 신나게 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결국 이제 폴로베친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지형에서 아주 유리한 이제 전황에서 전투를 벌여서는 동슬라브의 군대들을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적장격인 이거리를 생포하고 포로로 2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작품이 늘 나오는 언덕 너머에라고 쓰는 이야기때는 이쪽에 이제 요 흑해면한 요 스텝 지역, 이제 요게 키예프루스와는 다른 초원의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동슬라빈들이 거주하던 중동 유럽까지 세력들은 거의 농경 문화였었으나, 한편 농경 문화로 살아가던 기독교 문화권 바깥의 스텝 지역의 초원에는 유목 생활, 그 다음에 유목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뭐 우리 지금 생각하자고 하면은 유목 문화는 대체로 다 이슬람교 받아들이면서 농경 문화와 되게 이질적이고 되게 분리되지는 않나 싶은데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정착 농경 문화, 그 다음에 유목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모르게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충돌하고 하던 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두 가문에서 이제 요 초원의 유목민들과 그 다음에 요 농경 기독교인들 사이에 결혼이 아주 자주 이루어졌었습니다. 작품에도 나오지만은 이그리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자기 아들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이제 포로로 잡고 있었던 적장 초원의 유목민들의 폴로베친들, 그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딸과 이거리를 결혼시키려고 했었던, 그래서 작품에 보면은 이제 도망간 이거리를 쫓아가면서 새끼매를 아름다운 처녀로 다시 유혹해볼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아름다운 처녀가 뭐 자신들의 이제 딸들로서는 결혼시켜서는 다시 되돌아오게끔 해보자, 뭐 그런 이제 의도에서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어쨌건 농경문화, 유목문화 되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막연하게나마 들지만은 사실은 그러지 않다. 아주 일반적으로 교류됐고 충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제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약간 소강 상태였었기도 했었고 그냥 비슷하게 함께 살았었습니다. 키예프 루스 내부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그리공은 평소 키예프 루스를 간헐적으로 약탈하던 자신들 경계 바깥의 유목민들을 토벌해서는 자신과 주련의 고문의 공령 가문의 위치를 확보하게 하려 했으며 그래서 결국은 이그리는 원정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그리 원정기의 당대성이라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요 계기 일식 요게 태양이 이제 어둠에 가려지는 그 이제 장면을 이렇게 20세기 초에 마치 그냥 아주 러시아의 전통적인 민화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그려낸 사파입니다. 그래서 계기 일식이라고 하는 사파인데 일단 요거 하나 같이 걸어뒀어요. 작품 내용을 일단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보야하는 이야기가 아닌 실제대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실제대로 이 이야기 시작해보자 라고 저는 작품이 좀 뜬금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그리공의 원정을 준비하는 장면 보여주고 원정을 떠나려고 하는 찰나 불길한 징조로서 일식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리공은 원정을 떠나게 됐고 첫 전투에서 이른바 러시아라고 할 수 있을 동슬라브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첫 전투는 일단 폴로비츠인들의 전략으로서는 던져준 전투였지요. 저게 유인 이후 적진 깊숙이 이제 뭐 빨려 들어간서 치른 두 번째 전투에서는 결국은 3일간 치열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목민들은 폴로비츠인들의 승리로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이그리가 이끌던 키예프 루스의 군대가 뭐 아주 그냥 괴멸당하게 되자 키예프 루스의 공호 서로 간에 이러저러한 다툼에 대해서 작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비판합니다. 싸우더니만은 잘됐다 결국은 안에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는 밖으로 싸우러 나간 공후도 저렇게 그냥 지고서는 포로로 잡힌 불명예스러운 일도 생겼구나 라고서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그리의 패배에 대한 비감한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작품 이제 이 장소는 살짝 바뀌어서는 키예프를 다스리고 있었던 키예프의 대공 스위토슬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소식은 전해지진 않았으나 매우 불길한 꿈을 꾸게 되니 마치 그냥 고대 광실이라고 선 제레임이라고 하는 궁전 같은 곳인데 지붕은 남아있는데 기둥은 이제 무너지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붉은 나무 침대에 올려져 있고 그냥 커다란 진주, 눈물을 상징하는 그런 게 자기 가슴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아주 그냥 아주 뭔가 불길한 꿈을 꾸지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는 주변에 이제 자신들 있던 모야르들이라고 하는 대귀족들이 그거 분명 좋지 못한 꿈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는 이제 작가가 역시 또 한번 직접 개입해서는 어찌되었건 일단은 지금은 저 이그리공을 우리가 다시 구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서는 이그리공을 돕자라고서는 작가가 직접 그 당시 키예프 루스의 여러 힘있는 공무들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직접 호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키예프 대공 스위토슬라프의 입을 빌려서 호소하는 형식으로 제기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른바 남성 화자로서 힘있는 공후들에게 힘 대 힘으로 부딪혀서 우리가 돕자 이거리를 다시 빼내오자 살려오자 라고서는 호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뒤에는 이그리공의 아내인 공후 야로슬라브나가 자기 남편 돌려달라라고서는 이제 가장 요 접경 도시쯤이라 할 수 있을 부티블이라고 하는 곳에 성벽에 올라가서 태양과 바람과 강에게 호소하지요. 내 남편 돌려주세요 라고서는 눈물로써 그러자 부인의 그러한 이제 애달픈 호소가 통해서인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작품을 보면은 이그리가 자신 포로로 잡혀 있었던 폴로비츠인들의 진영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막 여러 가지 변신도 하고 축지법 같은 것도 쓰면서는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탈출을 해오면서는 강과도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고향 땅으로 루스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해주어서 고맙다 뭐 이렇게 그냥 강에게 어프리시에이트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그리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을 했다는 것을 이제 그들도 알게 되자 이제는 또 이그리 쫓아서 오지요. 쫓아서 오면서 두 명이서 이그리 다시 어떻게 쟤네들 잡아올까 막 자기들끼리 궁리하면서 쫓아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로비츠인들 이그리는 키예프 루스의 땅으로 다시 무사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무사히 되돌아오게 되자 이제 이그리라고 하는 공후를 이제 찬양하는 듯한 노래로서 짧게 끝에 부르면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작품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500행 정도로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시적인 번역이다 싶게 이렇게 그냥 끊어 놓은 것은 뭐 그리 어렵진 않으나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다 알고 있다라고 작가는 생각하고 사건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코멘트를 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모르면은 지금 무슨 말하는 건가? 그리고 아주 낯선 지명들, 인명들,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은 뭐 그렇게 막 나오다 보니 솔직히 처음 읽기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나 수월하지 않은 그런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당대성이 무슨 말이냐니까 중세 서유럽 각종 민족 영웅서사 시와라고 작품들과는 당대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요. 원정기는 신화, 전설 또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신화, 전설, 구전으로 자신들 민족에게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던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른바 읊으면서 전해졌었던 작품들, 거기서 조금 시간 지나면서는 중세 서유럽 이러저러한 나라에서는 민족 영웅서사 시처럼 기록이 되었으나 이 글의 원정기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을 제재로 삼아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전쟁에 이기지도 못했어요. 전쟁에 지고 포로로 굴욕스럽게 잡혀있다가 겨우 탈출해오는 이 사람이 무슨 영웅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이다 보니 영웅서사 시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갑다 하다가 당연히 그게 무슨 영웅서사 시일까? 라고서는 갸웃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대성, 이러한 당대성 또는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두 측면과 맞닿아 있으니 오늘 지금의 이 사건은 과거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고 그리고 흘러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미래로 흘러나갈 것, 그 상황의 결절점, 중간 지점, 어떠한 연결점에 바로 현재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고 그 현재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이른바 따져서 이해하고 결국 현재가 이러하다고 하면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들어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원정의 작가는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한 고민을 하게끔 해준 일종의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 인물이 이 글이 그의 실패한 원정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원정에 대한 나의 말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이 작품은 지난 시간 슬로보 할 때 이야기했었지요. 마요 슬로보 오 볼크 이그레프 볼크에서는 이 글의 원정이라고서는 뭐 그냥 소위 형용사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폴크라고 하는 게 행진, 원정, 부대. 이 글의 원정에 대한 이른바 누군지는 모릅니다. 작가가. 그러나 그 익명의 작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작가가 아주 자유롭게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 독자적인 이른바 작품을 구축하고 있는 것. 이게 원정기라고요. 이 글의 원정기는 사실로서의 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원정 자체를 이야기해 준다기보다 원정을 여전히 잘 기억하고 있는 당대 대중을 향한 원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 해설, 그걸 토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는 제재는 사회적인 사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지요. 패전이라고 하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국은 나 자신의 생각인되는 거니까 조금은 주관적이고 그런 이제 서정적인 부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는 마치 교집합처럼 사회적 서정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공이자 영웅이 이 글이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가 어떠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공후 이 글이의 가 행한 지금의 이 원정, 그게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원정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과거 지나간 역사에서 이른바 그 의미를 찾으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자기가 찾아냈다라고 생각되는 그 이런 개념들을 원정기라고 하는 작품에서 직접적이면서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중세 서유럽의 민족적 영웅서사 시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정리하자고 하면은 이러저러한 중세 비슷한 시기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자신들 민족의 그런 이제 어떠한 긍정적 영웅에 대한 이른바 서사시라고 하는 형태들은 영광스러운 기억들,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 승리의 기억들, 그런 것을 이제
정착시킨 것이나 이 글의 원전기는 당대에 벌어졌었던 그리 영광스럽다라고서는 말하기 쉽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원전기의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을 테고, 또한 과거로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건 당대성이라고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이러한 당대성은 어제와 내일, 즉 과거와 미래의 연결점으로서 현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니 작품에서 키에프로스의 역사의 많은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상기되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더 어렵다고요. 작가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지, 저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키에프로스의 독자들은 아주 그냥 별 어려움 없이 툭툭툭 떠올리는데, 당연히 키에프로스의 이름 처음 듣는 경우도 있고, 동슬라브 그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는 뭐 어딘데 라고서는 동서남북 기본적인 방향도 파악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온통 혼돈 카오스 그 자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읽기 어렵고, 읽고 나더라도 이게 결국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매우 그냥 멍한 진공 상태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서 그냥 모든 걸 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작품은 조금은 아닙니다. 어쨌건 이제 작품을 놓고 본다고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이 글의 원정을 이렇게 그냥 뭐고 키에프로스의 전체 역사에서 그냥 적절한 작가 생각에 오늘날의 이 글의 원정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는다라고 하는 사건은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내러티브로서 재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의 원정을 키에프로스의 전 역사의 차원으로서 투사시켜서 아래와 같은 역사의 동심원을 아마 작품 내를 조금씩은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살필 수 있어요. 즉, 어제의 영광, 오늘의 영광, 어제의 모욕, 오늘의 모욕 해서는 과거에도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자랑스러운 사실이 있었고, 오늘도 역시 자랑스러운 사실이 있으며, 과거에도 숨기고 싶은 아주 그냥 흑역사 있었던 것이었고, 현재도 역시 그러한 흑역사, 뭔가 불명예스러운 경우는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서 그게 그냥 한 바퀴 돌면서 과거에도 역시 그러했던 것이 현재에도 역시 그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원정희 작가는 이해하면서, 이 반복, 이 주기적인 순환을 뚫어내야만이 미래는 지금 오늘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즉, 영광과 모욕의 가운데에서 통합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 현재의 모습, 이걸 분열되지 말고 통합으로 이끌려고 하면은 오늘의 역사에서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원정희 작가는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전개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의 사건은 손자 때에 다시 영광이든 모욕이든 되풀이되고 있다. 즉, 출구 없는 닫힌 원이 하나가 휘전한 것이지 뭔가 발전이라고 하는 쪽에서 앞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허무한 종교적인 도피도 아닌 것이며, 영광의 과거의 영광의 의지에 과거로 일방적인 회귀도 주장하지 않는 작가는 키에프로스의 과거와 현재를 역사적 인과관계에서 살펴보며, 과거의 영광과 모욕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현재인 오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을 일단은 정확하게 읽어내야 이렇게 뭔가 영광도 있었지만은 모욕도 함께 되풀이되고 있는 이 오늘의 역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단계, 즉 영광은 더 커질 것이며 모욕은 더 잦아들어서는 모두에게 좀 더 나은 시간으로서의 미래가 도래해야 될 것이다 라고서는 원정희 작가는 주장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더 나은 미래의 내일과 새로운 역사를 향하는 첫걸음임을 주장하고 있어요. 작가의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위한 세계관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념적인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시대, 지금과 나은 시대를 주장하는 원정기의 작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는 무언가 새로운 양식으로서 쓰는 것, 새로운 시학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 또한 이념적 차원에서 더 나은 미래를 찾으려 하는 어떠한 움직임, 지향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얀의 옛날식대로가 아닌
오늘날 실제 우리 일어나고 있는 방식대로 글 쓰고 이야기하고 노래해보자 라고서는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결국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지향으로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명의 작가는 일방적이지 않고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의 소유자입니다. 과거와 전통을 무조건 폐기의 대상으로, 미래와 혁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그냥 우상시하는 그런 이제 평면적인 세계관 결국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문학적 선배라고 할 수 있을 보얀이라고 하는 중세 음유시인, 그냥 노래 부르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주유하던 음유시인의 찬가에도 일종의 헌사처럼 제시하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가 지금 이제 써나갈 이 작품으로서 이 글의 원정에 관한 나의 이야기는 과거 보얀이라고 하는 자신의 문학적 선배들이 아주 그냥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공후들에 대해서 공후들이 잘하건 못했건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라고 하는 눈먼 맹목적인 찬가만을 불러주던 그런 것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 전제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다를 것인지는 내가 지금 보여줄게 라고서는 읊어내는 게 원정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한번 세 가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르라고 하는 점에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르가 뭐냐면은 이렇게도 많이들 이야기한답니다. 중세 문학에서는 여전히 문학이 조금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는 장르가 분화도 확실하게 되지 않았었고 각 장르가 경계도 뚜렷하지 않고 대충 막 섞여 있는 것 같더라 라고서는 근현대 문학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중세 문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중세 문학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매우 프랙티컬하면서도 아주 화용론적인 텍스트였어요. 즉,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말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개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하고, 작품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하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슬로우볼을 내가 펼쳐놓겠다, 뭐 이렇게들 말합니다. 즉, 한 가지 이른바 단일한 장르에 대해서 그 장르에만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분에서는 확실히 어떠한 이제 음성적인 측면, 음률이라고 하는 걸 살려서 이른바 되게 청각적으로 들리도록 노래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어떤 부분이 여기는 확실히 정말 나레이터가 나레이션 하듯이 기술 하듯이 글로 쓰는 게 낫겠다 싶은 부분은 확실히 보베스트 보바치 보베스트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른바 슬로보라고 하는 이제 음성과 의미를 결합시켜서 만들어내는 수사적인 부분들 해가지고서는 전달하는 게 낫겠다 싶은 부분은 슬로보처럼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은 슬라바라고 하는 찬가로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애가 플라취라고 해서는 눈물 흘리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한마디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서 구성하고 있다. 그게 이른바 장르적인 측면에서 원정기가 이전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많은 장르의 형태가 최적의 효과로 소통되는 어떠한 하나의 용융된 형태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 글이 원정기라고 하는 작품에서 보여주는 조금은 장르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포라고 하는 이제 뭐 은유, 비유라고 하는 점인데, 작품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되게 기묘한데 결혼식, 장례식,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 전투, 요 두 가지가 서로 결혼 이제 비유처럼 늘 결합되어 있어요. 결혼식에 이른바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갖다 놓고서는 많이 마시는데,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펼쳐졌었던 혼인잔치가 사실은 전투나 다름없어서는 전투여서는 결국은 그 혼인잔치가 끝날 때쯤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간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앞에 살짝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글이의 아들 블라지미르가 나중에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이글의 아들 블라지미르가 폴로베치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는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던 사이였었지만은 결혼을 시키는, 좋아서 결혼시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그게 일종의 인질이었어요. 당신 딸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서 우리 쪽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인간 방패처럼 상대의 이제 딸을 데리고 와서는, 상대 지도자의 그런 이제 자식을 데리고 와서는 결혼시켜 놓는 거. 요거는 이쪽이 힘이 강할 때, 저쪽이 힘이 강할 때는 이번에 그쪽에서 딸 보내시오,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서는 여기 두겠다 라고 하면서는 인질처럼 자기 쪽에 잡아놓는 것. 즉,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결혼식 자체는 일어나는 그 결혼식은 당연히 실제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죽음이나 다름없다라고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는 결혼식,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연결 안 된다 싶지만은 뒤집혀진 상태로서 얼마든지 결합이 될 수 있어요. 전투와 농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농경문화권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병사로서 농기구들 내려놓고 칼창, 무기를 들고서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전쟁을 합니다. 작품에도 보면은 농부들이 전쟁터 나가서는 다 쓰러져 죽어서는 이른바 밭갈 사람들이 없어졌고 그냥 까마귀 소리들만 깍깍 들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나오지요. 그래서는 전투라고 하는 것, 농경이라고 하는 것, 중세시대 때 아직까지 이른바 이 경작하던 사람들과 싸우던 사람들이 분리되지 않은 중세시대에서는 노동력으로서 농사도 짓다가 역시 그 노동력이 비상시에는 전쟁 인력으로도 활용되는 같은 이제 경우였었던, 그래서는 전투와 농경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걸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농경에서 도리깨질 해가지고서는 그냥 밀을 이렇게 수확해서 탁탁 털어낼 때 그 도리깨질 하는 게 이제 뭐 밀단이 되었던 볏집이 되었던 갖다 놓고서는 도리깨질에서 탁탁 털어낼 때 이제 알곡들이 떨어져 나오지요. 그게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장면, 머리가 떨어져서 죽어나가는 장면, 도리깨를 친다라고 하는 것, 도리깨는 농경에서는 도리깨를 치지만은 전쟁터에서는 창칼이라고 하는 쇠로 쏴는 것, 그게 결국은 이제 농경하던 인물들이 전투에 가서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또 이제 농경에서 수확은 또한 그렇게 되고, 그게 또 한편으로서는 작품에서 계속 나오는 게 불화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이제는 또 자라나서는 또 지속적으로 갈등, 반목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는 메타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농경은 전투와 결합되어 있고, 결혼식은 장례식과 뒤집혀진 결합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마치 서로가 순환되는 그런 어떤 큰 하나의 그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작품에 보면 지속적으로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 다음에 장례식에서는 피를 흘렸다, 농경에는 물이 필요했었다 라고 해서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이 물이가 되었건 포도주가 되었건 피라고 되었건 액체로서 이른바 유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었다, 이렇게 순환하는 그러한 이제 순환성, 유체성, 거기에 기반해서는 얼마든지 장례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될 수 있을 거고, 전투와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메타포 이미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결합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러한 이제 메타포, 이제 비유 구조, 은유 구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원정희 작가의 상당한 솜씨, 실력, 수사학에 대한 이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정희 작가의 또 다른 이제 혁신의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글 원정희 조금 이렇게 읽어본 학생들 뭐 얼마든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시끄러워요, 작품이. 새도 뇌조라고 하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기분 나쁜 새도 끄끄 울고 있고, 까마귀들, 큰 까마귀, 작은 까마귀들 깍깍 웃고 있고, 수레바퀴 지나갈 때 수레바퀴가 막 삐걱삐걱 하는 소리 들리고, 창칼 부딪히는 소리 들리고, 오 루시 땅이에요, 루시 땅, 저 언덕 너머에 루시 땅은 어디에 라고 하는 후렴구 같은 이야기도 계속 들려오고, 우는 소리 들리고, 안타까워하는 소리 들리고, 도와달라고서는 외치는 소리 들리고,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원정이라는 작품은 시끄러운 작품입니다. 시끄러우면서도 뭔가 이게 유폰이라고 하기보다는 캐코폰이라고 해서는 아주 불협화음,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싶은 소리들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다시피 한 게 원정기라고 하는 작품이지만은 일부러 작가가 그렇게 의도하고 있어요. 원정기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그냥 다 기록되고 녹음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작가는 작품을 자신의 말과 목소리로서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옛날 방식대로 시작하는 게 과연 옳겠는가? 보얀의 방식처럼 아니다. 요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의 방식대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나는 말해보겠다라고 해서는 제일 처음부터 사람이 어땠느니, 옛날 그때 배경이 어땠느니 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은 이렇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자신의 이야기를 큰 따옴표 치듯이 해서는 직접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주인공 이 글이도 한마디 합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처음에 나갈 때 병사들 독려하는 차원에서 병사들이 보로가 될 뻔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서는 이 글이가 하는 첫 번째 말이자 유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나요? 본인은 포로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는 마치 자기라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포로 생활 잘 하다가 결국은 도망쳐 나오듯이 하긴 하지만은 말하는 것과 행동은 매우 달라요. 오히려 옆에서 성난황소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사촌 형제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훨씬 더 용감하게 싸워요. 그럼 이 글이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느낌도 상당 들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안타까운 이 글의 패배 이후 작가는 키에플루시의 공후들에게 공후 서로 간의 내분 그만둡시다 라고서는 자기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공연 패전을 거울 삼아서 사실상 더 중요하다 싶을 게 앞으로 있을 무언가 초원으로부터의 저쪽으로부터의 아주 불길한 어떠한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던 외부의 세력 예상된다라고서는 나는 느껴진다. 거기에 우리가 다 함께 뭉쳐서 대비하자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60년 뒤에 70년 뒤에 징기스칸이 키에프루스 쪽으로 와가지고서는 힘한 못 써보고 키에프루스는 멸망당하지요. 그러한 한마디로 많은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있고 큰 다운편에 들어가듯이 해서는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야로슬라프나는 또한 경계도시 부티브의 성벽에 올라가서는 자기가 아주 그냥 애달게 노래하듯이 하면서 남편 돌려주세요 라고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마지막 돌아왔을 때는 기쁘다라고 반기는 송가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시끄럽던 작품이라고요. 아주 이른바 음성적으로 아주 풍부한 작품이라고 원정기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작품에는 많은 인물의 말, 심지어 자연의 소리들도 교차되고 중첩되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말과 자신의 말이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교차되며 심지어는 자연의 소리에도 인간은 반응하고 무엇보다도 야로슬라브나가 또한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글이는 플로베치 땅에서 이제 도망을 나와서는 루시 땅으로 되돌아올 때 또는 강과도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그냥 의인화돼서는 신화적인 이야기하고 싶은 것, 낡은 것, 새 것, 적, 친구, 인간, 자연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목소리, 관점, 소통 이 모든 것을 가운데서 조율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일종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작가 자신이에요. 이처럼 여러 많은 다양한 인간의 목소리, 자연의 소리를 최대한 끌어오지만은 결국 자신의 목소리로서 조율하는 작가는 어쩌면 작품 속에서는 일종의 진정한 문학적인 주인공, 게로의 히어로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작가의 비중은 원정기라고 작품에서는 아주 높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글의 원정기에서는 이 글이가 아주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영웅처럼 이렇게 이상화되지 않아요. 이 글이는 어디까지나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는 듯한 인물. 사실상 이야기는 를 이끌어가면서 이건 이렇지 않겠냐, 저건 저래야 되지 않겠냐, 왜 이건 그랬을까? 라고 하는 여러가지 지속적으로 의문, 문제점을 던지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고 있는 마치 읽는 독자들, 듣는 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 작가의 말에 관점에 설득되도록 끌어내고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원정기의 이 작가, 이 사람의 결국은 자기의 목소리 그리고 그러한 여러가지 다양한 이른바 우주 삼라만상의 목소리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이러한 작품으로 묶어내고 있는 자신의 능력 그런 게 어쩌면 원정기에서 가장 문학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통과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보얀이 누구지?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별로 대답 안 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음유 시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키에플루스의 버전으로서 이 보얀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사실상 복합적입니다. 문학적 선배로서는 존중하나 어쩌면 오늘날 이 글이 본 것 같은 사람들이 오판을 하고 뭔가 자신의 정치적 야심, 독선만을 보이는 인물들이 바로 보얀처럼 무조건 공후에게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찬양받아야 된답니다. 라고서는 추종하고 이로 인해서 이글이 공처럼 지도자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이른바 낡은 무리는 바로 어쩌면은 자신의 문학적 선배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보얀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라고 작가는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서는 권력을 눈멀게 한다. 온전 출발 직전에 일찍 일어나서는 태양이 가려진다고 하지요.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눈 감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은 당연히 옳은 결정이 아닐 것이고, 패배하고 자기는 육체적 죽음이나 다름없는 포로 생활 다가 아내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되돌아오게 되는, 그래서는 그나마 정신적으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품에서는 이제 구성되고 있는데, 어쨌건 원정의 작가에 의해서 보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편으로서는 자신의 문학적 선배이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결국은 오늘날 일을 이렇게 만든 어쩌면은 큰 원인 제공이라고 작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층과 영웅을 위한 보얀식의 역사 얽기,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평범한 농민, 민중을 위한 역사, 그걸 기억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작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문학적 의미에서 가장 큰 혁신으로서 작가는 바로 과거의 인물로서 이 보얀과의 진화적 전련, 그래, 그때는 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그때와는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절절하게 하면서, 그럼 달라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말로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원전기, 이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보얀의 유언이 아닌 우리 시대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게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명심하도록 보고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책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보여야 된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자각하고 그러한 사명을 이뤄낸다는 하나의 징표로서 이글의 원정기라고 하는 작품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글의 원정기 영웅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작품에는 이글이 공이라고 한 명의 자연인만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글이 공이라고 하는 외피를 두른 인간 본연의 심성이 갈파되고 있어요. 즉 이글이 공의 승리, 패배, 포로, 탈출 등의 사건에 대해서 야 우리 러시아 공무 이겼다, 기분 좋아, 우리 러시아 공무 졌네, 슬퍼, 러시아 공무 패배, 포로로 잡혔어, 더 슬퍼, 되돌아왔네, 우와 너무 기뻐, 이런 게 아니라 계기일식이라는 자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정을 감행하는 결국 인간의 눈먼 깊은 욕망, 이런 것을 원정의 작가는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보고 있다고요. 꿰뚫어 보고 있다고요. 이글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사실은 해서는 되는,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눈먼 사람이나 눈 감고 결정하는 눈먼 사람이나, 그러한 이글이 공의 판단, 결정을 바라보면서 작가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걸 꿰뚫어 보고 있다고요. 저래서는 안 되지만 결국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 행동에 대해서 본인은 분명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그때 그 사람은 그 이전과는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도 같은 동족으로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 정녕 이글이가 영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면 이글이는 파멸을 이끌어올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결국 도전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대해서 결국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글이를 영웅이라고 우리 애써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보로라고 하는 육체적 죽음을 거쳐 루시 땅을 위한 진정한 공으로 영적으로 부활해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해석이 만약 빗나가서 이글이가 진정한 영웅이 아니라면 어쩌면 작가는 영웅을 자처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영웅들, 절반의 영웅들, 이른바 거짓 영웅들을 역사와 현실에서 수차례 목격하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는 과연 그 혼란했었던 시절 루시 땅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루고 있는 역사의 그러한 이제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서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가장 올바른 길인가, 바람직한 길인가, 해야 되는 길인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합시다라고서 원정기 작가는 유도하고 있는 것,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 거리를 보여지는 대로 정말 이 사람은 진정한 포지티브 히어로, 긍정적 영웅이다라고 판단하자고 했을 때는 이 거리에 대해서 결국 인간은 어찌됐건 유혹에 빠지고 운명과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모습이 있다. 그러나 그 운명에 좌절하거나 침몰되지 않고 결국 그 운명을
딛고 다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렇게 이 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줍시다. 그럼 이 거리는 긍정적인 이른바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아니야 이 거리는 어쨌건 영웅은 아니었어 라고 이제 생각해야 된다면, 그럼 과연 지금 이렇게 혼란한 격동기의 상황, 우리 동슬라브 키예프루스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어야 되는가? 스스로 나는 영웅이야 라고 나서는 수많은 가짜 영웅들, 사이비 영웅들 다 걷어내고 누가 과연 진정한 영웅이며 그 영웅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영웅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을 원정희 작가는 유도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리를 왜 영웅이랄까라고 생각하는 질문과 동시에 뭉칩시다. 브리즈이프 크이진스트 카르 마르크스가 이 거리 원정의 작품 읽고서는 뭐 그냥 딱 이야기한 말인데 이게 그냥 러시아 소비에트 시대 때 금고학조처럼 받아들였어요. 원정이를 판단하는 관점은 어쩌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아주 유효한 관점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 땅이고 내 것이다 라고 서로 싸우는 공무들에게 언덕 너머 적을 보라라고서 호소하는 원정희 작가는 키예프루스 내부에서 이 땅도 내 땅이야, 저 땅도 내 땅이야,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라고 서는 서로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공부들에게 이래서는 안 돼, 저 언덕 너머, 초원 너머, 스텝 너머 어떤 세력이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지 못는데 우리는 서로 뭉치지도 않고 서로 분열되고 자기 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것, 이래서 되겠냐? 라고서 주장하는 작가는 어쩌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서로 최선을 위해서 논의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상처 주내고 서로를 죽이는 정말 싸움은 피한다라고 하는 화정의 정신으로서 더 큰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면은 이걸 원정기라고 하는 작품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울림으로써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30분에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시당초 불가능했었고 50분이나 시간 됐네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야기 원정기에 대해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